사회복지조사 방법론 14주차 3차시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 내용을 보시면서 이 설문지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14주차 2차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설문지 구성과 자료 수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이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2차시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폐쇄형 질문은 이 폐쇄형 질문은 객관식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정의 그리고 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폐쇄형 질문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응답자에게 미리 정해진 응답의 범주를 제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학교생활 만족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묻는다면은 객관식이죠. 그러면은 계명문화대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중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1. 조경 2. 학교 편의시설 3. 뭐가 있을까요? 3번 예를 들어서 학교 식당 4번 학교 스쿨버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1, 2, 3, 4 이렇게 연구 대상자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미리 정해줘서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자에게 질문을 한 다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식 질문이 바로 폐쇄형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정해진 응답 범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 그러니까 주관식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계명문화대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것을 주관식으로 간료를 해놓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은 학교 편의시설이 마음에 든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조경이 예쁘다. 또 누군가는 학교 식당이 너무 깔끔하다. 또 누군가는 스쿨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다. 또 누군가는 학교 강의실이 많은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고 적절하게 채워져서 참 좋다. 또 누군가 학교 수업 시간 1교시가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가 아니고 10시라서 아침에 오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폐쇄형 질문, 객관식 질문의 이제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쇄형 질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첫 번째, 신뢰성 있는 응답의 확보가 가능하다. 즉 내가 범주를 정해준 그 범주 안에서만 답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대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질문에 응답하기가 용이하다. 즉 체크하기가 편합니다. 왜? 이미 내가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구자가 이미 무엇을 체크하면 된다는 모범 답안을 미리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편합니다. 즉 질문에 응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간과 노력도 절약될 수 있겠죠.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응답 결과의 입력과 분석이 용이하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학교 전교생 5,000명한테 너무 큰가요? 만약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한테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50명이 대답을 했다 가정해 볼게요. 50명이 대답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50명에게 물었을 때 보기가 5개예요. 그러면 50명이 대답했지만 답은 5개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1번 대답한 친구들이 학교 적용이 만족스럽다 한 친구들이 몇 명 바로바로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입력도 금방금방 끝나겠죠. 이것이 바로 이 객관식 질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을 볼까요? 이제 개방형 질문. 이거 개방형 질문 같이 보면서 갈게요. 같이 장점 보고 단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질문을 했을 때 폐쇄형 질문에서의 장점은 이런 상황이었고, 자, 이제 주관식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자, 보시면은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앞에 설문지를 만들 때 보기를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 1, 뭐, 2, 뭐, 3 해서 보기를 5개 준다는 거는 그 연구자가 자기가 생각했는 범위 안에서 나온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기발한 답변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계명문화대학교 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조경이랑 뭐 수업 시간표랑 학식이랑 스쿨버스랑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많은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물어보았더니 총장님이 너무 격이 없고 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 학생들과 벽이 없고 학생들과 벽이 없고 너무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와서 너무 좋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자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학교에 오면서 계명대학교랑 같이 보잖아요. 계명대학교에도 말이 조금 뭐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계명대학교는 총장님이 뭐 교수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위에 여러 명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자리에 뭐 밥을 가져와서 교수 식당 계명대 교수 식당에 앉으면은 그 주위에 사람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그런 이제 권위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계명문화대학교 입장 같은 경우 보면요,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심리 상담사 이제 우리가 그 카페에서 우리 지하 2층 교수 식당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근데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점심시간이 이제 다 되었어요. 근데 총장님이 혼자 식사하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뒤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학생들하고 아니면 또 다른 교직원들하고 같이 그냥 편안하게 왔는 사람하고 앉아서 같이 그냥 편하게 식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도 뭐 인증샷, 셀카도 찍는 것도 제가 가끔씩 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학습 성과 발표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총장님 굉장히 꼭 옆집 그냥 아는 삼촌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삼촌 하면 너무 젊은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굉장히 좀 다른, 좀 일반 대학교 총장님보다는 조금 허물없이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안정감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총장님이 너무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연구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만 가능하겠죠. 객관식으로 묻게 되면은 내가 정해준 답 안에서만 답이 나온다는 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자, 근데 이제 폐쇄형 질문, 주관식, 객관식 질문의 단점을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응답자의, 즉 연구 대상자죠. 응답자의 진정한 의견이나 감정을 측정하기 어렵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연구자가 정해준 그 답변 안에서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범주가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자기가 진짜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것이 주관식,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죠. 객관식 질문인 이 폐쇄형 질문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개방형 질문은 이제 장점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주관식 질문의 단점은 일단은 응답자의 자유로운 응답.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어찌 보면 장점은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를 다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학교 생활 만족도에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기를 5개를 주면은 5,000명이 대답을 해도 보기는 5개 안에, 답은 5개 안에서만 끝납니다. 하지만 이걸 주관식으로 묻게 되면은 100명에게 물었을 때는 답이 수십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류별로 다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한 다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설문조사의 유형인데, 설문조사를 우리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두 번째 대면 조사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이런 걸 하잖아요. 보통 전화조사를 많이 하죠. 전자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SNS나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면 조사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와서 설문지를 나눠주는 경우. 우편조사도 있습니다. 자, 우편조사에서 장점부터 볼게요. 우편조사는 말 그대로 우편을 보내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이 절약된다? 이거는 비용이 절약된다는 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박사 선배 중에 우리나라 전국의 종합복지관, 뭐 신당 종합복지관이랑 우리가 성서 종합복지관이 복지관이 있잖아요. 종합복지관이 대한민국에 한 460개 정도가 있습니다. 460군데 대한민국 전국에 우편물을 다 보낸다 그러면은, 내가 설문지를 좀 해달라고 이제 복지관에 우편물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복지관에서 설문지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해야 될까요? 물론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면 신입사원, 아니면은 복지관 관장,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복지관에서는 그걸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기도 사실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부 공식 설문이 아닌 이상은 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 조사를 하게 되면은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단점 두 번째 줄 보세요. 낮은 회수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보내는 것도 아는 사람이 보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해준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해주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편을 보낼 때 당연히 등기로 보냅니다. 그럼 돈이 들겠죠? 그 400 몇 군데를 다 보낸다 가정해보세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설문지를 누군가 작성을 했어요. 복지관에서. 하고 나면은 다시 1호 봉투를 사가지고 보낸 사람의 주소를 또 써서 우체국에 갖다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까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굳이 내가 봉투를 사서 우편 부담을 해서 요금을 부담해서 하려면은 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편 그러니까 설문지를 보낼 때 우편 봉투 안에 설문지와 함께 뭐를 보내냐면, 첫째, 잘 좀 부탁드린다라고 보통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은 미안해서라도 해줄 수 있겠죠. 끝이 아니라 빈 봉투를 같이 넣어 놓습니다. 근데 그 빈 봉투는 바로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받을 주소가 다 적혀져 있고, 그리고 우표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우표까지 다 붙어져서 설문지를 했는 사람은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냥 그 빈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되게끔. 그러면 왕복 우편 값이랑 그리고 문화상품권 값이랑 설문지 복사 비용 이렇게 다 따지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개 설문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통상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보통 14,000~15,000원까지 보거든요. 그게 450개를 가정해보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렇죠. 한 700~800만 원씩 나옵니다. 제 박사 선배는 전국에 있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 700~800만, 그 당시 물론 시간 좀 지났지만 그 당시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문지 하는데 비용만 드는 게. 근데 횟수는 몇 개 되면 반도 안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때요. 근데 설문지에서는 이 내가 연구하려고 했던 그 대상자에서 50%가 횟수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된 거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450개 정도였는데 뭐 받은 건 한 200개 남짓 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당시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복지관에서 같은 복지관 관장이 보낸 거기 때문에 해준 경우가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횟수율이 이만큼 되는데 보통은 30%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편조사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장점은 비용이 절약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전국의 450군데를 내가 직접 다 방문해서 대면해서 갔다 오면은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절약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겠고,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주관적인 편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융통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보냈는데, 요즘에는 저는 문명인 저런 경우는 잘 없죠. 글을 못 읽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횟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환경 통제 불능,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있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하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10년 이상 했는 사람들은 직장인은 어느 정도 직급이 있잖아요. 대리 이상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과장급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신입사원한테 야, 네가 대신해서 보내라고 줄 수 있겠죠. 그런 걸 통제를 못 한다고요.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고, 대면 조사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당연히 응답률도 높고 회수율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돌리고 바로 받아오니까. 대신에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익명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조금 설문지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대신에 대상자가 소수일 경우, 몇 명 안 될 경우에는 대충 설문지 나눠주고 받아가면 누가 했는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대면 조사에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화 조사는 너무 잘 아실 거야. 지금 우리가 여론 조사가 대부분 다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전화 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장단점이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묻지는 않잖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나이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익명성이 일단 보장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장단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공지를 합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중년 여성들 대상으로 하면은 성인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생년월일을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많이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전국에 비용이 거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요즘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학위 논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면 조사가 대부분이고요. 여론 조사나 우리가 지지율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전화 조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화 면접인데, 면접 조사거든요. 면접 조사는 이제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나오는데, 구조화 면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구자가 면접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적 연구가 되겠죠. 연구를 어떤 식으로 만나서 대면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전체적인 매뉴얼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 면접자를 만나서 제일 1번 질문 무슨 질문을 하고, 2번 무슨 질문을 하고, 3번 무슨 질문을 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미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폐쇄형 질문. 이미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정답 범주도 이미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면접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굉장히 빨리 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면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자가 자기 연구자 자신이 정한 범주 안에서의 답변은 빨리 얻을 수 있지만, 연구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답변에 대해서는 얻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끝에 거 보세요. 비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은 이 연구자가 면접원이 주제만 가지고 1번 무슨 질문을 하고 2번 무슨 질문,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가면요, 구조화 면접은 1번 학교 식당은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1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번 학교 생활 편의시설은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이게 구조화 면접 객관식으로 질문하는 거고, 비구조화 면접은 학교 생활 만족도라는 주제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있어서 제일 만족스러운 게 뭐냐? 그럼 뭐라고 학생이 대답하겠죠. 그럼 그게 왜 만족스럽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질문,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단점은 너무 장황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장점은 진짜 다양한 가지각색의 정확한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은 장단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반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일단은 면접 조사 유형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가 뭐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의 장단점,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표로 저렇게 박스로 다양하게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구조화 면접, 즉 이제 이미 메뉴를 다 가지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졌을 때 장점이 저렇게 되고 단점이 저렇게 된다는 거 충분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비구조화 면접, 말 그대로 이 정해진 틀 없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자체 주제만 가지고 들어가서 연구를 했을 때 저런 장점과 단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이제 수업하는데 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2025년도 1학기 우리가 조사 방법론 전체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수업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선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이 되어서 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또 마지막 수업 시간 또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만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대면 우리가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인사하기로 하고 뭐 지난 학기 프로그램 개발 평가부터 이 조사 방법론까지 이게 많은 수업 시간 동안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론 수업은 사실 제가 3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뭐 비과학적인 관습, 권위, 직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왔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표집하는 방법, 그리고 확률 표집이냐 비확률 표집이냐, 그리고 뭐 인과관계, 그리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억제 변수, 조절 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차,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단일 사례 설계 연구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사실 이 용어가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익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좀 쉬운 부분도 쉬웠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간반 선생님들은 또 이제 낮에 아침 일찍 오셔서 수업도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야간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직장 마치고 더구나 D타임 밤 늦은 시간까지 또 수업하시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제가 마지막 대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13주차 수업 시간에 공지해 드린 대로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학교에서 공지되는 그 날짜에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은 수업 종료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23분 40초 이렇게 되는데 25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스탑할 건데 선생님들은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제 한 1분 정도 더 계시다가 수업 종료를 이제 누르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사 방법론 수업 시간이었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